폴리티아 7권을 읽는 세 번째 세미나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7권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권의 후반부를 읽을 편인데 한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국가 10권 중에 5권, 6권, 7권을 한 묶음으로 보는데 국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5권, 6권, 7권.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 읽은 7권 전반부까지가 그 5권, 6권, 7권으로 묶었을 때의 세 비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남은 부분은 7권 후반부는 그런 철인치자를 위한 교육 과정, 교과들에 대한 논의가 분량은 많아요. 7권 나머지 후반부 전체. 그래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앞에 직접적으로 세 비유를 얘기한 부분에 비하면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분량은 많아도 좀 이번 주에 좀 많이 읽어서 다음 주까지 해서 7권을 끝내려고 합니다. 한번 지난주에도 마치 철인치자를 위한 교육과정 일반화시키면 그냥 뭐 전체 교육과정 인간을 위한 교육과정 이렇게 일반화시켜도 무방한데 공자가 그 평생에 걸쳐서 사람의 연령별로 표현한 것 그것을 이제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허지연님이 소크라테스 아까 이제 아마 대화 상대방을 읽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읽은 것 같아요. 최인희님이 대화 상대방 그리고 혹시 이제 몇 개 더 우리가 읽을 박주는 김문주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어디서부터 읽냐면 그렇다면 교과들 그렇다면 교과들 중에서 어느 게 이런 힘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들에 대한 논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그래서 교과들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마테마타 이게 복수고 마테마가 단수예요. 그래서 마테마타 하면 교과들 학문들인데 오늘만 해도 여러 교과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기하학, 수론, 화성학 등등. 그런데 이제 오늘날 영어, 현대 영어로나 다른 어떤 언어로나 수학이라는 어휘가 단어가 이거 마테마타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에는 이 이름을 독점을 했어. 마테마타로부터 교과인데 그런 예가 몇 있었죠. 뮤직도 마찬가지고 뮤직계가 굉장히 여러 분야인데 뮤직이라는 단어가 무직회를 이제 독점한 것처럼 수학이라는 어휘도 마테마타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날에는 이름을 독점하고 어떤 교과가 이런 일에 맞겠는가 혼에 정한 실제를 향한 등정 실제를 인식하는 것 어떤 교과가 이런 데 부합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교과를 검토를 합니다. 예. 그러면 글라톤 생성되는 것에서 실제로 혼을 끌어당기는 교과, 학문은 무엇이겠는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이런 생각이 나네. 이 사람들이 젊을 적에는 전쟁 투사들이어야만 한다고 우리가 실은 말하지 않았던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교과는 그 점에 더하여 이런 점도 덧붙여 갖고 있어야만 하네. 어떤 점인가요? 전사들에게 무용한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는 걸세.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물론 그래야겠죠. 그가 말했네. 이들은 앞서 우리한테서 체육과 시가에 의한 교육을 분명히 받았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체육은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과 물론 관련되어 있다네. 그것이 신체의 성장과 쇠퇴를 관장하기 때문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찾고 있는 교과가 분명히 아닐 것일세.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다룬 범위 내의 시가일까?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체육과 상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습관, 에토스들을 통해서 수호자들을 교육했는데
화성에 의해서는 지식 아닌 조화로움을 갖게 해주었으며 리듬에 의해서는 단정함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와 동료인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선화적인 것들이었건 또는 사실적인 것들이었건 간에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서 찾고 계신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교과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래서 내가 말했네. 자네는 내게 아주 정확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네. 시가에는 정말로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었으니 말일세. 그렇지만 여보게 글라웃곤, 무엇이 그런 걸까? 무엇이 그런 것일까? 모든 기술은 분명히 수공적인 것 같았으니 말일세. 어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가와 체육 그리고 기술들을 떠나 아직도 다른 무슨 교과가 남아 있습니까? 자, 만일에 이것들 이외에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것에 관련되는 것들 중에 어떤 걸 취하도록 하세나. 내가 말했네. 어떤 겁니까? 그가 물었네. 이를테면 이것, 즉 모든 기술과 모든 형태의 사고와 지식이 이용하는 공통의 것이며 모두가 맨 먼저 배워야만 하는 것일세. 어떤 것인가요? 그가 물었네. 그래서 내가 말했네. 하나와 둘 그리고 셋을 구별하는 이런 것일세. 요컨대 내가 말하는 건 수와 계산일세. 이것들의 경우에 모든 기술과 지식이 이것들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게 마련인 게 아닐까? 그야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네. 거기서 잠깐 쉽니다. 여기에 이제 아리트모스와 로기스모스 그랬는데 조금만 뒤에 가면 이제 이 아리트모스를 다루는 교과, 로기스모스를 다루는 교과. 그래서 아리트메티케, 로기스티케가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리트모스와 로기스모스를 얘기했어. 그런데 아리트모스를 다루는 교과가 아리트메티케, 이게 영어로는 어리스메틱, 우리가 산술이라고 번역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로기스티케, 로기스모스와 관련된 교과. 그래서 박지원 교수는 아리트메티케는 수론, 그리고 로기스티케를 산수 혹은 산술, 이렇게 이제 뒤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게 첫 번째 교과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시가와 체육교육을 얘기했어요.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지어는 아이를 가졌을 때 들려준다는 얘기까지 했어. 시가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대략 18세까지. 지금 얘기는 그 이후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한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병역의 의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교육은 전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시가와 체육의 균형 잡힌 교육. 그래서 대략 한 18세, 그리고 18세에서부터 20세까지 군대, 그 20세 이후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20세 이후의 교육. 그래서 4개의 교과를 얘기할 텐데 그 첫 번째 교과가 수론 및 산술, 아리트메티케, 로기스티케가 첫 번째 교과다. 그걸 지금 막 시작하는 거기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462쪽 오늘 읽기 막 시작한 앞에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 한 7, 8째 줄에 그러면 글라우콘 해놓고 생성되는 것에서 실제로 혼을 끌어당기는 교과라는 표현 썼어요. 앞으로 소개하는 4개 교과가 생성되는 것에서 실제로 혼을 끌어당기는 교과예요. 앞에 자꾸 위로 또는 아래로 라는 표현 썼어요. 그래서 선분의 비율을 수직선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했고, 동굴의 비율도 아래 동굴 안에서 바깥으로를 수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 생성되는 것에서 실제로 혼을 끌어올리는 교과, 끌어당기는 교과, 요거는
앞으로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는 같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생성되는 것, 토가 중성 관사. 그래서 토 기금호 매논 했는데 조금 뒤에 가면 아예 생성이라는 명사를 써요. 게네시스. 영어식으로 읽으면 제네시스. 비싼 자동차 브랜드 네임이긴 한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 하는 게 아주 그냥 그 성공의 네? 그 비결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토 기그노멘은 그랬고 조금 있으면 아예 게네시스 이렇게 했는데 실제도 여러 번 나왔어요. 토온 조금 뒤에 가면 우시아 게네시스에서 우시아로 끌어당긴다, 끌어올린다. 지난번에 어망에 달린 납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망에 달린 납덩어리에 끌려가지고 아래를 쳐다보게 된다. 우리 혼이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위로 가야 돼요. 수직선으로 말하면 위로 가야 돼요. 달리 얘기하면 타 아이스테타로부터 타 노에타로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과를 4개를 소개할 거예요. 4개를. 그 4개를 한참 뒤에 가면 요 한 단어로 딱 얘기해요. 프로파이데이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아까 내가 저기 있는 소장 책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늘 보던 건데 인문학교육연구소의 그 인터넷 주소 www.파이데이아. 그 파이데이아가 이제 교육인데 프로가 있어요. 프로는 공간적으로 앞이고 시간적으로 먼저예요. 그 영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프로. 그러니까 본격적인 파이데이아 전의 프로파이데이아 예비교육. 요 예비교육으로 4개의 교과를 앞으로 소개할게요. 그 예비교육은 뭐야? 혼을 아래에서 위로 여러 가지로 표현했었어요. 3번의 비유라면 아래 2단계에서 위 2단계로, 동굴의 비유라면 동굴 안에서 동굴 바깥으로, 타 아이스테타에서 타 노에타로, 게네시스에서 토온 우시아로.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예비 교육의 4교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 교육이면 그럼 본 교육은 뭔데? 그 본 교육이 디알렉틱이에요. 그래서 예비 교육으로서의 4개 교과가 혼을 아래에서 위로 돌리게 해주는 교과다. 그거는 그 이전에 시가교육과 체육교육에 이어지는 대략 한 20살부터 무려 10년에 걸쳐서 한 30살까지 20살부터 30살까지는 바로 이 4개 교과. 근데 이 4개 교과를 달리 표현하면요 수학적 교과예요. 무슨 그 다음이 기하학이잖아. 기하. 또 화성학, 천문학. 고대 화성학과 고대 천문학은 수학적 교과. 그건 이제 그 거의 가까이 가서 제가 설명할 테고.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시가교육과 체육교육 얘기했어요. 그게 대략 한 18세까지. 그리고 18세에서 20세 가장 체력적으로 왕성할 때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대략 20세에서 30세까지. 그래서 이제 꼭 그 공자가 연령별로 이렇게 한 거하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 그래서 20세부터 30세까지 디알렉틱의 예비 교육으로서 4개 교과, 이 4개 교과가 혼을 아래에서 위로, 게네시스에서 토온, 우시아로 향하게 한다. 그 첫 번째가 수학, 수론과 산수교, 로기스틱의 아리트메틱.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전술 역시 그러게 마련이 아니겠는가? 내가 물었네. 가본이 필연적입니다. 그가 대답했네. 비극들에서 팔라메데스는 아가멤논을 어쨌든 매번 우스운 장군으로 보여주고 있네. 혹시 자네는 이 점에 주목하지 못했는가? 그는 자신이 수를 발견해서
일리오스 트로이아에서 군대에 전열을 정비해 주었으며 선박과 그 밖의 일체를 셀 수 있게도 되었다고 말하고 있네. 마치 이전에는 그것들이 세워진 적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아가멤논이 정말로 셀 줄을 몰랐다면 자신이 몇 개의 발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일세. 그렇다고 할 경우에 그는 어떤 장군일 걸로 자네는 생각하는가? 내가 물었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저로서는 그가 이상한 장군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극들에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 일리아스는요. 그 가운데 보면 일리오스 트로이아. 트로이아가 대부분 사람들한테 익숙하죠. 영어가 트로이고 히라보로 트로이아. 근데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이 일리오스 혹은 일리온이야. 일리오스, 일리온, 트로이아. 그러니까 영어로 트로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름이 세 개나 돼. 트로이에서 직접적으로 트로이라는 영어식 지명은 직접적으로 트로이아서 왔지만 더 오래된 이름은 일리온, 일리아스, 일리오스. 그래서 일리온, 일리오스 이야기라고 그래서 일리아스야. 그 책 이름이. 영어로는 일리어드. 스펠링과 발음이 좀 달라지지만 그런데 거기 보면 팔라메데스가 그 짧은 각주가 나오는데 그 그리스 진영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데 특이하게도 수, 등대, 몇 개의 문자, 주사위, 놀이 등 많은 발명을 했다. 오요, 그 장군 중에 이런 재주가 있는 장군은 특이한 장군이야. 그래서 팔라메데스가 어떤 의미로는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을 우습게 만든 거 아닌가. 배 몇 척, 팔라메데스가 수도 발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은 배 몇 척도 셀 수 없었다는 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팔라메데스 얘기를 왜 했냐? 수 얘기를 하려고. 수. 다른 것도 많이 발명했는데 그건 여기서는 관심사가 아니야. 수를 발명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인간의 교육이 전사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했단 말이야. 전쟁 역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런데 수로 산수는 전쟁에 꼭 필요한 교과야. 배 몇 척이 파괴됐고 몇 척이 지금 어디에 있고 이걸 모르면 전쟁을 어떻게 하냐 말이지. 나중에 이제 기하 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팔라메데스와 아가멤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렇다면 전사에게 필요한 다른 교과로 계산도 하고 셀 수도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할 것인지 내가 물었네. 무엇보다도 그걸로 정해야겠습니다. 만약에 그가 군대의 정열 및 전열에 대해서도 무엇이든 알려고 한다면, 아니 그보다도 그가 사람이려면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면 자네는 이 교과와 관련해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물었네. 어떤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로서 본성상 지성에 의해 이해로 인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으나 아무도 그걸 바르게 이용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것은 존재, 본질로 이끌기에 아주 알맞는 것일세. 어떻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거기서도 잠깐 그 표현만 조금씩 달라지고 앞에서 했던 말들을 또 이렇게 다시 갖다 쓰면서 그걸 이제 연관해서 이해만 하면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 노에시스라는 말을 썼죠. 네. 근데 몇 줄 내려가면 아이스테시스가 당연히 나와요. 박정희 교수도 그 첫째 줄에 노에시스 한 10줄 내려가면 감각에 의한 지각 아이스테시스. 그러니까 아이스테시스로부터 노에시스로 아래에서 위로 그 표현을 타 아이스테타로부터 타 노에타로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우시아가 나왔어. 네. 아까는 게네시스에서 토 온으로
토기금문에서 토언으로 토언 대신에 우시아를 썼을 뿐이 다 똑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얘기해. 네. 그 플라톤이 쓰고 있는 이 표현들을 이해를 하면 이게 복잡하지가 않아.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다른 표현으로 이해시키느라고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마다 표현이 달라지니까 처음 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위를 보고 위를 향해야 되고 노에시스를 향해야 되고 우시아와 토언으로 향해야 된다. 그런 것을 도와주는 교과가 지금 말하는 수학적 교과예요. 그리고 선분의 비유에서 인식 주관과 인식 객관을 넷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두 번째 대상을 워낙 아리스토텔레스 훗날 플라톤은 안 쓰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썼기 때문에 쓴다라고 박정희 교수도 주간 타 마테마티카에 썼어. 수학적인 것들. 그 수학적인 것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수와 토형이에요. 지금 수론의 대상인 것과 기하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타 아이스테타와 타 노에타의 구별을 이해시키는 영역이 위에서 두 번째야. 타 아이스테타와 타 노에타의 중간 영역이 타 마테마티카야. 그 타 마테마티카를 인식하는 능력 디아노이아는 그거는 누스는 아니야. 그런데 누스를 통해서 인식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뜸 타 노에타로 가기가 어려워. 이럴 경우에 타 아이스테타로부터 타 노에타로 가는 가운데 영역. 그게 이제 타 마테마티카. 그 타 마테마티카에 관련된 게 지금 4개 교과. 그 4개 교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세 비율을 잘 이해를 하면 이 교과 과정도 거기에 잘 맞춰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말했네. 내 생각을 명백히 하도록 내 노력함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들과 인도하지 않는 것들을 내 생각대로 나눌 걸세. 자네는 함께 고찰하는 사람이 되어 찬성을 하거나 부인을 하게 해. 이것도 내가 예언하는 대로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일세. 밝히십시오. 그가 말했네. 밝힘세. 자네도 간파하겠지만 하겠네만 감각에 의한 지각들의 경우에 어떤 것들은 감각에 의해 판단된 것들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탐구하는 데에 지성에 의한 이해, 지성에 의한 알을 불러일으키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이것으로 하여금 탐구를 하도록 전면적으로 권유하네. 감각이 아무것도 건전한 것으로 되게 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말했네. 선생님께서는 멀리 나타나 보이는 것들과 음영화법으로 그려진 것들을 말씀하신 게 분명하군요. 그가 말했네. 자넨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전혀 적중하지 못했네.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물었네. 그래서 내가 말했네. 지성에 의한 이해, 지성에 의한 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들이란 대립되는 감각으로 동시에 넘어가지 않는 모든 것이네. 반면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나는 그걸 불러일으키는 것들로 간주하네. 대상이 감각에 멀리서 접해오건 또는 가까이서 접해오건 간에 이것인지 아니면 이와 반대되는 것인지를 감각이 조금도 더 확연히 밝히지 않는 때에는 말일세.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걸세. 우리는 말하기를 이것들이 세 개의 손가락, 즉 제일 짧은 손가락, 새끼손가락, 둘째 손가락, 약손가락,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라 하네. 그렇고 말고요.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데서부터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게나.
그러면 이것들과 관련해서 이걸 생각해 보아주게나. 어떤 것인가요? 이것들 각각은 똑같이 손가락으로 보이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네. 그것이 가운데서 보이건 또는 끝에서 보이건 간에 희거나 검어 보이건 간에 또는 도톰해 보이거나 가느다래 보이거나 간에 또는 이런 류의 어떤 성질의 것으로 보이거나 간에 말일세. 이 모든 경우에 다중의 혼이 지성에 의한 이해를 상대로 도대체 손가락이 무엇인지를 덧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일은 없다네. 시각은 어느 경우에도 혼한테 손가락이 동시에 한 손가락과 대립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법이 없으니까 말일세. 아닌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은 지성에 의한 이해를 불러일으키지도 일깨우지도 않는 것일 것 같이 내가 말했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 손가락과 관련해서 박재현 교수가 22, 각주 22 굉장히 흥미로운 각주 22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세 손가락 얘기가 나오는지 각주 22를 한번 보십시다. 한국인들이 손가락으로 셈을 할 때는 일단 손을 폈다가 엄지, 검지, 순으로 꼽는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주먹을 일단 쥔 다음에 엄지, 검지, 순으로 편다. 그러나 유럽에선 일단 주먹을 쥐었다가 펴되 새끼손가락, 약손가락 순으로 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헬라신들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 것 같다. 바로 아래에서 내가 가까운 데서부터 보이고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게나 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런 식으로 세 손가락을 펴고서 그리 말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셈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펴는 순서가 좀 다르고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도 유럽이니까 그 세 번째 손가락 셈법의 세 번째.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지성에 의해서 알려지는 알무로 혼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그 감각적 지각을 또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어떤 거는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지성에 의한 알무로 넘어가는 지성에 의한 알물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각적 지각의 대상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지금 이 손가락의 예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의 예. 그건 이제 그 감각적 지각으로 머무르고 지성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 지성에 의한 암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걸로 그 예로 지금 손가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할 때는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지성에 의한 알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적 지각은 그럼 뭐가 있는가? 이제 그 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어떤가? 이것들의 큰과 작음을 시각이 충분히 보며 또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건 또는 끝에 자리하고 있건 간에 시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그리고 촉각의 경우에도 도톰함과 가느다람 또는 부드러움과 단단함에 대해서 마찬가지인가? 또한 그 밖의 다른 감각들도 그런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밝혀주는가? 아니면 이것들 감각은 이렇게 하는가? 첫째로 단단한 것을 지각하도록 정해져 있는 감각이 부드러운 것에 대해서도 그러도록 정해져 있게 마련이며 그리고 동일한 것을 단단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것으로 지각하여 혼에 전하는가?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이 감각이 동일한 것을 부드러운 것으로도 알려온다면 그것이 단단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가벼운 것에 대한 감각과 무거운 것에 대한 감각이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그리고 가벼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알려준다면 그것이 가벼움과 무거움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혼은 그것대로 난감해야 할 게 필연적이지 않은가? 내가 말했네. 아닌 게 아니라 이들 알림은 혼에는 이상한 것들일 것이며 검토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후는 먼저 계산의 힘과 지성에 의한 이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자기에게 전달된 것들의 각각이 하나인지 아니면 둘인지를 고찰하려 할 성식부의. 내가 말했네. 어찌 그러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앞에 대립되는 감각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대립되는 감각. 그 아까 손가락 예하고 달리 지금 여기서는 큰과 작음, 부드러움과 단단함, 또 뭐가 있어? 도톰함과 가느다람, 이런 것들이 가벼움과 무거움, 이런 것들이 대립되는 감각이에요. 이런 대립되는 감각과 관련된 것은 그걸 이제 헤아려야 된다는 거지. 계산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산과 지성에 의한 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대립되는 감각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 읽은 부분에 보면 몇 쌍의 그 대립되는 감각에 얘가 큰, 작음, 뭐 부드러움, 단단함, 가벼움, 무거움 이런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 대립되는 감각의 예, 그 대립되는 감각의 경우에는 계산의 필요성이 생겨요. 응? 이게 이제 앞에 손가락의 예하고는 다른 거라. 계속. 그런데 만일에 그 각각이 둘인 걸로 드러난다면 각각은 저마다 다른 하나인 걸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네, 한데 만일에 각각이 하나이고 양쪽은 둘이라면 후는 둘을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들로 이해할 걸세. 분리된 것이 아닌 것들은 혼이 둘 아닌 하나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일세. 옳습니다. 그렇지만 시각도 크고 작음을 분리된 것이 아닌 한데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우리는 말하네.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의 명확성을 위해서 지성에 의한 이해는 시각과는 반대로 그것대로 크고 작음을 한데 섞여 있는 것들 아닌 구별된 것들로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네. 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큼이 그리고 작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문득 처음으로 물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곳 어디에서가 아니겠는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바로 이렇게 해서 한쪽을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불렀으며 다른 쪽은 가시적인 것이라 불렀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래서 내가 이를 즉 어떤 것들은 사고를 불러일으키지만 어떤 것들은 그러질 않는다고 방금도 말하려고 하고 있었던 걸세. 자기들 간에는 대립되는 것들과 동시에 감각에 부딪혀 오는 것들을 그걸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라 정의하되 그러지 않은 것들은 지성에 의한 이해를 일깨우지 않는 것들이라 정의함으로써 말일세.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군요. 그가 말했네. 어떤가?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에 수와 하나가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앞에 언급된 것들에서 추론하게나 만약에 하나가 그 자체로 시각에 의해서 충분히 보이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감각에 의해서 파악된다면 그것은 존재, 본질로 이끄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일세. 우리가 손가락의 경우에 말했듯이 말일세. 그러나 만일에 그것에 대해 어떤 대립되는 것이 언제나 동시에 보이게 되어 그 어떤 것도 꼭 하나랄 것도 그렇다고 그것과 대립되는 것이랄 것도 없어 보인다면 이를 결정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될 걸세. 그리고 이 경우에 호는 당혹해 하면서 자기 안에서 사고작용을 가동케 하여 탐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될 것이며 하나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걸세. 또한 이렇게 해서 하나에 대한 공부는 실제 토온의 고찰로 이끌어주며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기에 적합한 것들 중에 하나로 될 걸세. 내가 말했네. 그러나 실은 시각도 하나와 관련해서 이런 점을 적지 않게 갖고는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동시에 하나이면서도 수에 있어서 무한함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네. 한데 하나가 이러하다면 모든 수가 같은 처지에 있지 않겠는가? 내가 물었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산술, 로지스티케, 산술과 수론, 아리트메티케는 모두가 수와 관련된 것일세. 그렇습니다. 아까는 로기스모스, 아리트모스가 나왔는데 그 로기스모스의 교과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로기스티케, 아리트메티케. 요 아리트메티케가 이제 영어의 어리스메틱.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산수라고 하는. 그래서 박준 교수는 이제 각주 26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어 아리트메틱에서 온 말이다. 아리트모스는 수를 뜻하며 아리트메티케는 계산술, 즉 산술과 수론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산수가 산술 및 간단한 수론과 관련된 교과이듯 그것은 양쪽을 다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분명한 구별을 하기 위해 산술과 수론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리트메티케만 썼으면 그걸로도 산술 수론이 다 돼. 그런데 여기서는 로기스티케와 나란히 썼어. 앞에서는 로기스모스와 아리트모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리트메티케만 가지고도 산술과 수론이 다 되는데 로기스티케와 나란히 썼을 경우에는 로기스티케가 산술, 아리트메티케는 수론. 근데 영어에 어리스메틱 그러면 산수와 수론을 다 함께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와 관련된 교과예요. 수와 관련된 교과. 나중에 이제 기하학에 대응되는 거지. 그런데 아리트메티케만 써도 산술, 수론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로기스티케와 같이 썼기 때문에 하나는 산술, 하나는 수론 이렇게 번역어를 구별해서 쓴다. 그걸 이제 지금 각주 26에서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쨌든 진리로 인도하는 것들인 것 같으니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찾고 있는 교과들에 속할 것 같으니 전사로서는 전열 배치를 위해 이것들을 배워야 하겠지만 철학자로서는 생성, 게네시스에서 벗어나서 존재, 본질, 우시아를 포착해야만 되기 때문이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결코 계산에 능하며 이성적일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수호자는 전사이면서 철학자일세. 물론입니다. 자 거기서도 그 방금 읽은 470쪽 첫째 줄 전사로서는 배가 몇 척이고 전열을 몇 줄로 세우고 이걸 위해서 요 로기스티케 아리트메티케가 필요하고 철학자로서는 게네시스에서 우시아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나왔어요. 우시아 대신에 토온도 나왔고 토 기금메논도 나왔고 우리한테 내가 빈도로 가서 더 자주 말했던 것은 타 아이스테타에서 타 노에타로 아이스테시스에서 노에시스로 동굴의 안에서 동굴 바깥으로 응? 선분의 비유에서 아래 두 단계에서 위 두 단계로 그렇게 혼을 방향전환을 하는 것 그것에 도움을 주는 교과로 4개를 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리트메티케 로기스티케라는 거죠. 수와 관련된 학문.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수호자는 전사이면서 철학자였어요. 이건 이제 고대 세계의 그 고대 세계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철인치자의 교육 과정인데 철학자가 곧 고대 세계에서 또 전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충족시켜주는 교과라는 거예요. 수와 연관된 교과가.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그렇게 못했어요. 고1 때, 중1 때 잘했어요. 그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를 못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이걸 이렇게 같은 걸 빼서 넣고 하는데 도무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철학사를 보시면 철학사에서 중요한 철학자들이 다 중요한 수학자지. 이루 말할 수 없지. 이제 그 대표 중에 대표가 플라톤. 그 뒤로도 이제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후설, 러셀 다 수학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과가 인문대학에 있다는 거, 또 고등학생들한테 철학과가 문과 고등학생들의 지망 학과로 돼 있다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하고 무관한 학문은 없어.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맨 처음에 지혜에 대한 사랑, 필로소피아가 있었고, 그것의 분과가 오늘날에 그 수많은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학문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철학과 연관을 맺게 되는데, 그 철학과의 연관성의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큰 연관성을 갖는 학과, 학문은 단연 수학입니다. 수학.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 대학에서 그 인문대학에 어쩌면 수학과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철학과가 자연대학에 그런 생각도 했어.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1등 노벨상 시즌만 되면 우리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할 이유는 없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몇 개 과학 분야 우리가 자꾸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26명 내지 27명의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배출한 일본이. 근데 오늘날 뭐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한국도 세계 1위 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야. 1년에 그 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조선. 또 뭐 지금 뭐 조금 경쟁국에 좀 저거 한다지만 반도체 세계 1위요. 당군 이래 우리가 세계 1위? 근데 심심치 않게 그것도 봤어 내가. 그 유럽의 음악 평론가가 클래식 음악을 한국인이 휩쓸고 있다. 지금은 피아노 바이올리스트 경연을 한다든가 뭐 성악 경연을 한다든가 의뢰의 수상자는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오래된 클래식 음악 전통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유럽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육 과정도 보고 한예종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잖아. 거기 가서도 그 관찰하고 앞으로 당분간 음악 무슨 콘테스트가 있으면 한국을 다녀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그렇게 그 세계적인 그런 이제 걸 보여주는데 혹시 한국에서 세계적인 철학자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우선 이제 그 얼핏 세계적인 철학자는 전통 철학, 한국 철학, 동양 철학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야. 한국 철학, 동양 철학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난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데 서양 철학도 서양